구간인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도 10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에서 긴 정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천안부터 옥산까지 28km 정체, 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는 15km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 1차로와 매송휴게소 1차로에서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9km 정체고요.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오창에서 사고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또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 현근택 변호사. 물론 전원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왜 안 만나느냐, 대통령이 어떤 멘토라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왜 안 만나느냐. 이재명 대표를 왜 안 만나느냐. 왜냐하면 여당 만나는 건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야당 대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했더라, 이런 얘기 이제 전원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 대표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이제 일면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아무튼 근거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네, 근거가 없는 것이 오피셜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뽑아봤는데, 장경태 의원이 본인 스스로 제2의 장준하라는 말을 했던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떤 독립투사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어떤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장준하 선생을 스스로 빗댈 자격이 있는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든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네 안 보냈네, 굉장히 지역 말단적인 논쟁을 야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2의 장준하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정도로 공통점을 찾아서 제2의 장준하라고 하면 제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관할 정도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예산심의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이후에 본조사 실시로 합의했으니까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예산 심사 되어 온 과정을 지켜보면 이게 막판에 합의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할 정도로 상임위마다 대격돌을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예산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요, 보통 여야 간에 어찌 보면 주고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협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특정 지역구,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든지 힘 있는 분들의 지역구의 예산을 몰아준다든지 그런 게 쪽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여야 간에 정책적으로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든지 그걸 얘기하고, 그럼 여당에서도 뭔가 제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협상을 주고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한 9일 정도는 빠지는 거예요. 12월 2일까지는 사실은 국정조사는 안 될 거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이 넘어가면 사실은 국정조사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될 걸로 보고, 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회의 통과하려면 민주당 입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용산 예산 이런 거는 몇백 안 됩니다. 지금 639조나 되는 예산이에요. 거기에 몇백억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이슈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예산 합의는. 물론 이제 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안에 예산안 심의까지 같이 그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 무조건 발목 잡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무조건적인 우기기를 하면 국정조사 시간이 자꾸 까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다.
뭐 지금까지는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 대폭 삭감, 이재명 표 예산 대폭 증액 이래서 충돌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충할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법정 기한을 지켰던 적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아까 그 금주에 그 뜨님 그 눈에 띄는 한마디에서 뭐 유인태 전 국회 네네. 사무총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어제 저녁에 대통령 그 관저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초청해서 무려 3시간 넘게 만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여당 지도부만 만나고 있는 대통령. 왜 야당과의 회동을 안 하고 있느냐.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뭐 설레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2달 만에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5개월 만에 만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보통 임기 초에 만나죠. 가장 만나기 좋은 시점은 정기국회 전. 그때도 막 얘기 나왔거든요. 정기국회 전에 한번 만나야 된다. 나했는데 그때도 안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관계자들은 5번 만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난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대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수사 중이니까 그렇다. 정기국회 전에는 뭐 아직 뭐 여건이 조성 안 됐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유는 결국은 만나기 싫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개인이 뭐 수사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꾸 그거를 뭐 딜한다 보시는데 공개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럼 1대1로 아니라서 뭐 여러 다른 당이라든지 비교섭 단체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나는 거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협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마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만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협치 내용에 이재명 대표 수사 여부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이 사법기관의 움직임들은 사실 정치적 타협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별도로 하고. 그럼요. 그 한참 전에 뭐 성남시정 시절부터 있었던 내용, 그럼 대선 기간에 꾸준하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 협상물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협상이라는 의미를 상실한 거죠. 아까처럼 예산안 협의, 서로가 주장하는 예산안을 이런 걸 정치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면 당연히 이 수사에 관해서 어떻게든 질문을 할 겁니다. 우회적으로 하든 직접적으로 하든 돌발 질문을 하든 비공개 자리든 아니면 공개 자리든 여기서 대통령이 만약에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니까 수사하면 안 되죠. 이래도 이상한 거고. 네. 말이 안 되죠.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칙적인 대답만 하셔도 부담이 되는 거.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듯한 메시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죠. 원칙적인 얘기조차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가요?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어차피 비판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그 당대표가 전에 다른 당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맞습니다만 뭐 대통령실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는 걸 공식적 입장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결국은 잠깐만요. 제 얘기를 만약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뭐 어렵다 그러면 이 수사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또 만약 기소되면 재판 1심, 2심 끝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거에 대한 건 의제에 대한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자. 일단 만나자고 정하면 이런 얘기를 하자 저런 얘기를 빼면 돼요. 수사에 대한 건 서로 언급하지 맙시다. 그렇죠. 라고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수사는 대선 때부터 된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안 만나겠다는 생각밖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인지 본인 약간 찔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나는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겠다. 중립적이다로 하면 그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만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인정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김재섭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뭐 선거법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라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FC, 뭐 쌍방울 이게 사실은 다 부패 혐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수사랑은 전혀 국면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장동, 뭐 백현동부터 해가지고 모든 수사의 정쟁으로 다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진작에 만났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그럼 못 만난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위험 부담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수사를 받고 뭘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본인 부인이나 장모도 다 수사받고 뭐 재판받고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같이 그러면 수사받고 있으니까 안 산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야당 대표는 만나야죠. 누가 되든지. 왜냐하면 여당 대표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뭐 만났다고 할 때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수사 중이니까 어쩌니 얘기했는데 아무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수사된 건 얘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의제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싫다라는 표현 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유동규의 발언을 통해서 700억 원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것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번엔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나눠 갖는 대상이 김용 정진상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있다는 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남욱 얘기로는 아마 뭐 3명이 나눠 갖기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지분 얘기는 각자가 얘기 다 다릅니다. 김만배, 정영학은 김만배 거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 거는 3명이 나눠 갖기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민용은 진술서에서 유동규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판과 수사가 들어온 다음에 말은 저는 신뢰 안 해요. 그 전에 말들이 중요한데 그 전에 제일 확실한 물증은 녹취록밖에 없어요. 녹취록 말고는 지금 시작이 없거든요. 검찰의 모든 수사라든지 기소의 물증은 녹취록인데 녹취록에 저는 정영학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본인이 녹취한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을 만하다고 보는데 그 녹취록에는 이제 유동규 뭐 700억 얘기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그럼 뭘 근거로 할 거냐 검찰이. 결국은 말밖에 없는 게 아니냐. 지금 남욱 얘기도 김만배한테 들었다. 아니면 뭐 돈 전해줬다고 하더라. 다 전원이거든요.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랑 똑같아요. 전원 얘기. 거기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물증이 지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분을 나누기로 한 약정한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최영길 그 성남 옛날 시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뭘 받기로 했다. 문서를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으면 이 녹취록 이상의 물증이 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말의 신뢰가 좀 되는 것이 물론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남욱 그다음에 뭐 김만배 뭐 이런 대장동 일당들의 말과 최근의 말이 바꿔진 것은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세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욱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남욱은 그 시점에서 남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뭐 마찬가지 유동규 다 비슷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내지는 내가 여기서 잘못 보이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의 진술과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낙선을 하고 당 대표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진술의 초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 출소 후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최근에 나온 그 어떤 수사 결과물들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검찰만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 실제로 그 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의 입장들이 바뀌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들을 계속 진술하는 것이 아마 검찰이 뭔가를 잡고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아마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조금 첨언을 하면요. 말씀하세요. 사실은 뭐 대장동 얘기는 1년 더 이상 된 얘기라 계속 얘기하기 싫고 그때부터 계속 뭐 이재명 돈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이제 뭐 믿음의 어떤 그걸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요. 민간이 이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위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기소를 했어요. 그 말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간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다 우리가 회수하겠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몇십억밖에. 근데
대장동에서는 몇 천억입니다. 4, 5천억이에요. 근데 이거 부패방지법 적용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적용해야 제가 보기에 이 모든 대장동 수사에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민간은 본인들이 가져간 이익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로섬에서 딱 시작하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오는데. 검찰이 이걸 적용 안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그 돈은 눈 감아 줄게 이거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약간.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이걸로 몰수 추징을 하긴 했어요. 보존을 해놨는데 금액이 뭐 800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5천억 이상 이익을 받거든요. 몰수 추징 5천억을 해야죠. 왜 안 하죠? 이거를 하면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그 취득한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국가에서 회수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한은 제가 보기에 검찰의 수사는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현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 해석이니까 뭐 실제로는 우리가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최근에 입장선회들이 자꾸 되는 것은 뭐 어떤 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 얘기로는 정말로 그 무서워서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남의 집까지 다 뒤집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술이지 않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인데 수사 개시되기 전이나 아니면 재판 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얘기는 완전히 신빙성을 달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그래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들어보면 두 분 얘기 둘 다 좀 솔깃하게 들리는 게 그때는 한창 대선 선거 과정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꼭 된다가 아니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진술하고 지금의 진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김재섭 비대위원 말은 상식적으로는 그냥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은 그럼 왜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서 전부 다 몰수한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것도 또 좀 솔깃하게 들리긴 합니다. 뭐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더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 또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무디 블루스가 부르는 멜랑콜리맨 잠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I'm a melancholy man. That's what I am.